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열리는 첫 선고. 수많은 이들이 알고 싶어하던 진실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면서 역사에 쓰여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보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인천과 경기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겨울에 전국 곳곳에 켜진 촛불과 함께 이 노래가 다시 사랑을 받기도 했죠.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들려드리면서 2018년 4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50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 설명에 따르면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돌봄교실 희망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부는 방과 후 초등 돌봄 대상을 늘리는 등 온종일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돌봄교실이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초등학교 정규 수업 끝나고 또 이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제 방과 후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 이게 한 2004년 정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시 한 8,000명 규모에서 지금은 한 33만 명 규모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초등학생이 전체적으로 한 267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한 12%를 커버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학교별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제한이 있겠죠. 예. 그렇군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2022년까지 5년이 남았는데요. 초등 돌봄교실 500실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정부도 역시 2022년까지 1조 1,053억 원을 투입해서 초등 돌봄 대상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리는 네.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서울시와 정부의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일가정 양립이 급한 부모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계획대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초등생의 한 20에서 30%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유사한 초등 돌봄 절벽 문제를 경험하고 또 전일제 학교를 확대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예. 2015년 기준으로 40%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학생의. 예, 근데 이제 한창 전일제 학교 시작할 때 독일의 출산율이 1.3이었는데, 지금 확대되고 한 1.6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확대돼도 20% 정도 규모니까, 예. 아직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예, 이렇게 돌봄 교실을 다른 데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은 좀 모자라지만 확대하려는 네. 배경은 역시 부모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부모들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 돌봄 절벽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양질의 교육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어떤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적 접근의 접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5년 동안 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서울의 경우는 한 227억 원 정도 들어가고 정부도 네. 역시 1조 1,05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가 열린 초등학교를 찾아서 체험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내비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곳에 네. 예산을 줄여가면서 돌봄 예산을 투입하는 시기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내세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행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출산 예산을 지난 10년간 한 126조 쏟아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돌봄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5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5년 동안에 1조 정도 예산 쓴다는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국내 총생산 대비고 가족 지원 서비스 그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OECD가 평균 2.4%, 5%인데 우리가 1.32% 그래서 OECD 최하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근 뭐 수요도 봐서 그렇고 재정 여력도 봐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위성이 여러 가지. 뭐 일, 가정, 양립 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예산 확보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새로 뽑히는데 그런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돌봄교실 사업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거는 어느 분이 되더라도요. 예. 지금 영향을 더 주면 좋지, 뭐랄까요, 확 축소로 간다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웬만큼 사회 그 변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교육 정책이 네. 뭐 지자체라든지 교육 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데 예. 그걸 충족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지금 초등 돌봄교실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기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30% 정도밖에 수요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한 초등 돌봄교실이 어느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학과 교육을 계속 시킨 건 아니고 당연히 예. 예체능이라든지 이제 문화 취미 활동 위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들이 지루할 것이다, 뭐 학교에 오래 잡아둔다 이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외 활동의 질적 수준이 이제 만족한가 그건 또 별도의 문제겠죠. 그리고 또 그 전용 교실이라는 게 있고 겸용 교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약간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전용 교실, 겸용 교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전용 교실은 정규 수업 후에도 끝까지 남아있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업부터 그냥 아예 오후 늦게까지. 겸용 교실은 기존 교실 수업이 끝나는 이제 늦게까지 남아있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용 교실은 아이들이 오래 남아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기존 수업 이용에는 또 기존에 오전에 수업하던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사실 수업의 연장으로 보고 어떤 독일처럼 그렇게 전일제 학교를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전일제 교실을.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요. 뭐 예. 교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특별활동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전용 교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역시 이제 시설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산들이 이런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는데 확대하는데 이제 쓸 수 있겠죠. 예. 돌봄 교실
교사는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따로 전담하는 교사가 있나요? 전담 교사들을 따로 이제 돌봄 전담사라 그래서 하는데, 예. 뭐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그 교사를 좀 더 증원을 해가지고 기존 교사들이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 수업의 어떤 연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그 돌봄 서비스가 그동안은 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 바뀌게 될까요? 뭐 여전히 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뭐 조성 가정 위주가 되겠지만 중산층이라든지 맞벌이 가정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혜가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정부도 이 초등 돌봄 교실을 좀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대상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10시 출근을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계약에 임박해서 결정이 됐고 또 민간 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사실 나 10시까지 아이 학교 보내고 가야 되니까 늦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이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요번에 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제 한창 육아해야 되는 인생의 러시아오기에 부모가 시간제 유연 탄력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가는 어떤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통합적인 접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선 학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아까 학교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간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업들도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훌륭한 인재들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전일제 학교로 확대한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아동센터, 뭐 체육 그 단체, 뭐 예체능 단체 이런 데서 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오후 프로그램을 그 이제 지원하고 조직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노동시장 아까 말씀드린 개혁, 거기에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맞물리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이제 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질적으로 만약에 양적으로 확대가 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은 뭐 당장은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질적인 면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은 불만이 잇따를 것 같거든요. 불만도 잇따를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제도가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뭐 자습만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아니면은 교사 한 명당 관리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고 교사들이 무슨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그 혼자 지지 않는 그 책임보험제의 확대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또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개선책 내지는 지원책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해줘야 교사들이 좀 일이 늘어나도 좀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돌봄 전담사라든지 그 이제 예체능 교육 이렇게 특별활동 지도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인건비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제도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확대가 되면서 양과 질이 모두 우리 만족을 충족시켜 준다면은 뭐 일, 가정, 양립 구축은 물론이고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뭐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논하기엔 이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게 벌써 선행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초등 돌봄 교실도 지금 독일이 2015년 현재 40% 수준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2025년 가도 그 정도 안 될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시작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통합적 접근을 하기 전에는 예. 너무 그 이른 기대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은 저출산 문제가 진짜 해결됐겠죠. 그럼요.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예, 뭐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잘 자리 잡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자,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부모가 없는 공간에서도 편하게 공부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를 우리 모두 좀 바라고 있는데요.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좀 양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듣고 오시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호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인천시 여러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같이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억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12보조금은 태양광 등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네.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10%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고가에서 기초자치단체인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웅진군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 구청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에너지 비용도 줄어들 텐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좀 까다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중인데요. 개별 단위로 10가구 이상 마을 단위로 개별 또는 10가구 이상 마을 단위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개별 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 기업과 먼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요. 마을 단위 지원은 관할 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인천시를 거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고요. 네.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 소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착순이 될 수 있겠네요. 인천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대해서 주거라든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가 원도심에 마을주택 관리소를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마을주택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새롭게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단지형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을 통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마을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없다 보니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이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서 집수리나 마을 환경 정비 등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요. 2015년 290건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596건, 2017년에는 164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예,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집수리 서비스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구를 지원하는데요. 쓰레기 집합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 환경 정비, 주민 공동체 모임 구성 등 주민 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실태를 잘 분석해서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의 마을주택관리소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기도청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인일보의 오정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경기도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에 처한 경기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경기도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난 2일부터 긴급 지원 기로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8일 정부가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 지원 대책은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지역에 소재한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해 경기도가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예, 군산공장과 연계돼 있는 부품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던데 그래서 바로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전해지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또 열리기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 같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네, 현재 한국 GM 군산공장 1차 협력업체는 총 301개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6%에 달하는 77개사가 도내 기업이며 이곳에 1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750여 개사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자칫 대량 실직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올해 수원시라든지 8개 시군에 10곳의 택시 쉼터를 완공한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쉴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마련됩니까? 네, 경기도 택시 쉼터 건립 사업은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비 37억 원, 시군비 55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투입해 2016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파주, 오산, 이천, 구리, 고양, 양평 등 6개 지자체의 택시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자는 택시 종사자 외에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약 18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공유지 등의 1층에서 2층 규모로 건립되는 택시 쉼터는 사무실과 회의실, 수면실, 헬스기구,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는 올해 수원과 안양, 용인,
안산, 시흥, 남양주, 화성, 가평 등 8개 지자체의 10곳의 택시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이면 도내에 총 16개 택시쉼터가 운영됩니다. 네, 나중에 기사님들이 쉼터에서 쉬고 나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좋은 점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 사회공헌형 편의점 CU 새싹 가게가 지난해 총 매출이 134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곳이 13곳 더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CU 새싹 가게는 편의점 CU 가맹 시스템을 지역사회의 자활 근로 사업에 활용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창업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공유가치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0개소에 7천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들 총 매출액은 133억 7천만 원, 순이익금은 16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도 4월 중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고 이후 선정 절차를 거쳐 총 13곳에 1억 5천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정인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어가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보석 같은 하루를 위한 오늘의 원석 이야기. 오늘은 화무 11홍을 준비했습니다. 직역하면은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화려한 권력이나 부귀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으로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은 사람들,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얼마 뒤면은 지게 될 창밖의 화려한 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화무 11홍. 그래도 꽃 구경하면서 사진 좀 찍어야 하는데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영화 봄날은 간다 OST 중에서 김윤아가 부르는 봄날은 간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보석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